잠시만요. 한 조정 조금만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김승기님 들어오셨고요. 빠당님 안녕하세요. 늘님도 들어오셨고요. 네오님, 한애슐리님 감사합니다. 재테크리님 안녕하세요. 현지님 안녕하세요. 현지님 아까 댓글 봤어요. 반갑습니다. 메리트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 부동산님도 반갑고요. 자, 우리가 라이브를 간헐적으로는 좀 해왔었어요. 중간중간 간헐적인 라이브 방송을 좀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기로 했었고 앞으로는 주제를 정해서 매월 1회씩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죠. 마지막 주 목요일 시간은 9시로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셨고요. 라이브 방송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방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판교 초록부동산님.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제가 그날 당일날 오전이나 뭐 점심시간 때쯤에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를 아직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좀 소식을 올리니까 앞으로는 커뮤니티도 중간중간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이제 전세 사고와 전세 사기 그리고 갭 투자와 갭 투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에 사고가 생기면 뭐 정말 크죠. 정말 대형 사고들이 생기고 있고 굉장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전세 사고가 생긴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첫 번째가 임차인이겠죠. 그런데 꼭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경우에 따라서 사실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같이 배상 책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우리 이런 전세 사기나 전세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들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건물주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요새 나오는 사기들이 이제 무리한 갭 투자와 갭 투기로 인해서 다양한 사고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건물주인데 내가 사고 안 치면 나는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수의 전세 사고나 전세 사기에서는 건물주분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좀 멀리 사시는 분들,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인을 선임을 해놓고 자주 안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주택에서는 사고가 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사고가 생기면 건물주분 입장에서는 나는 위임장을 그렇게 안 써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위임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에서 재판이 가게 되면은 임대인분들이 대부분은 재판에서 패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분들도 이런 사고의 유형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전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할게요. 전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개 나라가 있는데요. 볼리비아에 보면은 이제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거비하고 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제도, 거비, 복이 이 차이점을 제가 좀 공부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 머리로는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료도 많이 없고 이제 그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우리 전세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에는 각 주마다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죠. 뭐 법률도 좀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아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이런 여러 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연방국가라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주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루이지애나 주에는 우리나라 전세제도하고 비슷한 게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좀 예전 일인데 2003년도에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세라는 제도의 정의를 내린 유엔 보고서가 예전에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큰 금액을 맡기고 렌탈 요금 없이 렌트프리죠. 렌트프리로 거주하는 주거의 한 형태이다 라고 이제 유엔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제도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주거 문화의 한 형태로서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정말 아주 깊숙하게 당연시 받아들이는 이런 전세 문화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거의 유일하다. 아마 이렇게 봐도 뭐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제도예요. 사실 우리가 이 전세 제도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전세의 특징은 이 렌탈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요금이 없다. 물론 이제 전세금이란 금액에 대해서 은행 이자만큼 뭐 어떻게 계산하는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오늘 얘기해서 빼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는 모든 재화 중에,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모든 재화 중에 요금이 없는 제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재화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전세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제 저당 그리고 전당 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당 제도를 보면, 저당이나 전당 제도를 보면 물건을 맡겨놓고 그리고 현금을 융통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전세의 특징은 뭐냐면, 목돈을 맡겨놓고 이 주택을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유행을 했느냐, 언제부터 기원을 했느냐,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고려시대에 이 가사전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1876년에 우리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그때 이후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좀 개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개화고, 나쁘게 말하면 개화를 빙자한 문화 침탈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제 그때 개화가 진행이 되면서, 급속도로 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로 좀 이주를 했다고 해요. 이때 도시에 있는 주택 가격이 치솟는 걸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전세 제도를 좀 활용해서 주택 가격을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뭐가 맞느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우리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뿌리 박힌 거는 이제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특히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른 산업화 시대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뭐 물가가 올라 있고,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막 만들어져 있고, 막 건물이 지어져 있고, 도로가 뚫리고, 뭐 이런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은 겪었었는데, 이때 사고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삼자, 이쪽으로 사고가 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 좀 재산을 많이 증식을 했었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매입 비용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사고가 가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분들의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지면서 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정말 뿌리 깊이 박히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무렵부터 이제 전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법률들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예전부터 끊이질 않았어요. 이 전세 시장에 예전부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활기를 치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매매 시장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임대 시장이 있겠죠. 임대 시장은 다시 월세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통합해서 본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이 있다, 그리고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매매에서는 사기꾼들이 크게 활기를 치지 못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매매는 내가 무언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적발되는 속도가 비교적 빨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속도가 매매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매매는 우리가 잔금을 처리하면 뒤에 뭐가 바로 뒤따라오죠? 등기 이전이 뒤따라오죠. 뭐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로 하고요. 어쨌건 우리가 잔금을 처리하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그 중간에 법무사도 또 끼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은 그걸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가 월세를 보면, 사실 월세는 이 사기를 쳤을 때 금전적인 이득이 크지 않죠.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물론 이것도 이제 들고 나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획적이고 뭐 조직적인 그런 사기꾼들이 월세 시장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세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사기를 치면 매매 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큰 돈을 사기칠 수 있어요. 또 매매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들이 알아내는데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 이상, 아무리 빨라도 보통은 뭐 2년, 만기 때 돼서 아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분히 자기가 그 돈을 써버리거나 빼돌리거나 뭐 도주를 하거나 여러 사기를 한꺼번에 쳐버리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데다가 한번 사기를 치면 매매에 육박하는 그런 큰 돈을 사기를 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적 매매 시장이나 월세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에서 예전부터 사기꾼들이 좀 많이 활기를 쳐왔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있던 전세 사기들하고 지금에 있는 전세 사기들하고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건들. 전세를 놓는 임대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부동산은 갖고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많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또는 처음에는 현금 유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전세를 놓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전세금을 받자마자 이 돈을 쓰게 돼요. 어떻게? 전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빼준다, 이런 쪽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전세를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뭔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계약해서 전세로 입주를 한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했다 라고 하면은 그 직후에 이 내가 지급한 이 돈은 이미 주인한테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좀 하락할 때, 부동산은 좀 상승기가 있으면 또 하락기가 또 있게 되잖아요. 이런 가격 하락기에 다음 임차인이 원활하게 구해지지 않으면은 좀 보증금을,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몇 천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흔하게 생겨왔죠. 그리고 이제 고의로 인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되는 악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력이 뒤로 밀리는 요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이제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면서 동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죠. 그런데 그날 미리 집주인이 신청해놨던 담보대출이 실행이 돼요. 같은 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오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주인 만나서 자리 인사하고, 주인 계좌로 잔금까지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안전장치 다 해놨죠. 이분들의 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은행의 근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은행은 근저당을 접수를 하자마자 바로 이게 효력이 발생하죠. 예의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하고, 예의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인이 조금만 좀 고의적으로 좀 돈을 양쪽에서 융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아무 잘못 없는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밀려서 후순위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또 예전에 과거에 좀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흔하게 과거에 나왔던 사고들이 대리인에 의한 사기들. 예를 들어서 건물주분이 좀 외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계시거나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분이 임차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맡겨놓고 건물에 잘 오질 않습니다. 이때 이 대리인이 월세를 전세로 놓는다거나, 또는 무보증 단기 임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것을 뭐 반전세로 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습니다 라고 월세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시기는 한 1년, 2년 후에 드러나는 이런 사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리인에 의한 이제 고의적인 사기에서는 건물주분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대부분 건물주분들이 책임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대부분 재판에서 이거 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호실이 10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뭐 전세가가 2억이라고 쳤을 때 임차인은 2억 안에서 손해를 보죠. 임대인은 한 20억 안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케이스죠. 임대인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신탁. 제가 이 담보신탁도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제가 담보신탁에 대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저를 비웃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왜 계약을 안 하냐, 쫄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쫄보라서 계약을 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약을 안 하는 거죠. 담보신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FM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강의를 통해서 또는 뭐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분들이나 또는 어떤 블로그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다시 캡처가 돼서 다시 재생산이 돼가지고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담보신탁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뭐 전세 사기 또는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저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뭐 나름 조금 뿌듯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담보신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래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잃었던 전세 사고 또는 전세 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었죠. 현재 나오는 전세 사기들은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여러 명이 끼어들어서 조직적으로 대형 사고를 치는 이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사실 갭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최근에 전세 사기 구조를 보면은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요. 지금은 이제 설계자가 존재하고 그 설계자가 이제 브로커, 건축주, 명의자. 명의자는 이제 사실은 바지 대표죠. 또는 뭐 이제 바지 건물주.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 설계자가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또 브로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브로커는 세입자를 주로 모집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브로커에는 사실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끼어 있고요. 또는 건물 관리인들도 좀 끼어 있어요. 또는 이런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여기 좀 많이 끼어 있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하나 신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억 6천이라고 뻥을 쳐요. 2억 6천이라고 뻥을 치면 이게 만약에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 대상이 워낙 많잖아요. 비교 대상이 많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도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사실 시세를 딱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바로 이걸 짚어낼 수 있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정말 흔치가 않아요. 2억 6천이다. 특히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또는 2억 5천이나 2억 6천짜리 감정평가서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임차인들은 그냥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 시세가 정말 그렇구나. 새 거니까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2억 6천으로 믿고 이제 2억 4천에 전세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세 2억짜리를 갖다 2억 4천에 전세를 놨으면 4천이 중간에 남죠. 이 4천만 원 가지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설계자도 나눠 먹고 브로커도 나눠 먹고. 일단은 제일 많이 갖는 사람은 설계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이 건축주 분양이 완판됐죠. 행복하죠. 설계자는 건당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건에서도 시세가 2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2억 6천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2억 4천 전세를 놓게 되면은 여기서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브로커한테 몇백만 원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뭐 몇천만 원이 남죠. 근데 이게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빌라 만약에 호실이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건물 하나 작업해가지고 4억을 땡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만드는 거예요. 브로커는 건당 수백만 원 수입을 받으니까 브로커 입장에서도 뭐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요 명의자, 요 사람이 가장 문제긴 한데 요 사람은 아무런 자기가 비용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집이 생겼어요. 그것도 10채나.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간에 우상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갖고 있으면 결국은 나도 돈을 버는 사람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다 덤터기를 쓰는 건데, 이 명의자가 덤터기를 쓰는 건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노력도 크게 없이, 그리고 자기 자본도 아무것도 없이 집이 10채가 생기는 이런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모든 게 다 누구 돈이다? 사실은 세입자 돈인 거죠. 세입자 돈 갖고 다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자기는 큰 부자가 됐다. 설계자한테 받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뭐 넥타이 좋은 거 사고 비싼 차 렌트해 갖고 다니고 자산가 행사하면서 막 또 다니죠. 그리고 똑같은 짓들을 반복하고. 이제 요즘의 전세 사기 구조는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뭐 언론에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요즘에 뭐 빌라왕 그리고 뭐 빌라 여왕, 뭐 빌라 왕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언론 보니까 뭐 정말 말도 잘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 뭐 빌라 왕입니까? 사실은 뭐 빌라 거지지, 빌라 거지 또는 뭐 빌라 사기꾼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전세 사기 구조는 과거에 뭐 관리인 한 명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뭐 이걸 합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말도 웃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돈을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끔 이런 식의 요즘엔 사기 구조로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갭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갭이 뭐죠? 갭? 모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다들 아시죠? 자, 제가 키가 요만합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면 요만해지죠. 이제 요게 갭이에요. 내가 요만한데 거기에 요만큼의 레버리지를 더해서 덩치를 조금 더 키우는 이게 레버리지죠. 그런데 나는 아예 처음부터 요만해요. 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모자만 이만합니다. 이 레버리지를 일부 활용을 하는 것, 요거는 사실 투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자, 보세요. 내가 1억 원짜리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내가 현금 보유를 가지고 은행 대출을 이용하든지 또는 뭐 임차인의 보증금을 좀 일부 이용하든지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이 범주 안에 있다고 봐요. 이 갭 투자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1억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단돈 1,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한다. 또는
내 자본이 아예 없이 시작한다. 이거는 단 한 개를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투자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투기라고 해야죠. 부동산은 특히 최근 같은 이런 급격한 성장기가 있다면 거기에 뒤따라서 반드시 급격한 하락기가 오게 되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고, 최근에 몇 년같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런 시기가 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한번 내려가는 이런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의 본인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 난관을 좀 버텨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시작하신 분들은 이때 이런 불특이 상황이 왔을 때 이 대처가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 이 갭투기를 하면서 주택수를 계속 늘려나가신 분들, 지금 버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연끌을 해서 주택을 하나를 산 사람도 지금 굉장히 대처가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수십 채를 늘려나가고 수백 채를 늘려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처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 갭투기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제발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으로 주택수를 줄여라. 불치의 상황이 오면은 여러 사람 죽인다. 그리고 당신만 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당신도 무조건 망하니까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가능한 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으로 주택수를 줄여나가라 라고 제가 이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주장했던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갭투기를 막는다고 우리 정부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게 대출만 주구장창 계속 손보고 왔었죠. 그런데 대출을 손보는 걸로는 이런 그 갭투기를 절대 막지 못합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전세 끼고 사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대출이란 게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전세를 끼고 얼마든지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이런 갭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막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름 짓기로는 뭐 그냥 보증금 반환 보증률 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세를 놓을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통장을 하나씩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통장 안에 최소한 세를 준 사람의 보증금이 최소한 50% 정도는 예치가 돼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 정도가 예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추가로 계속 매입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걸 제도화시켜서 막아야지만 진짜 갭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제도예요. 사실 뭐 제 얘기가 뭐 저쪽까지 들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의 최소 50% 이상, 그게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50% 이상 예치하지 않고는 다음 주택을 사지 못하게, 이걸 제도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전세 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 임차인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게 임차인이 끝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경우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분들도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임대인 분들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이제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 나는 위임장을 그렇게 써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위임장을 잘못 확인한 또는 위조한 위임장을 확인하지 못한, 거기에 속은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 여기서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위임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만약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호실이 여러 개가 있고 어떤 대리인 또는 뭐 임대관리인이라고 칠게요. 임대관리인 한 명이 이걸 주기적으로 임차인들한테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쳤을 경우에, 자, 이 사람을 선임한 게 누구죠? 임차인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한테 건물 관리 또는 임차인 관리를 맡긴 게 임차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임대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분들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분명히 나옵니다. 재판에서 임대인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온 경우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임대인 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를 깊게 기울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꼭 뭐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인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은 임차인이지만 언젠가는 임대인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임차인이자 동시에 임대인인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언젠가는 또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또 건물주가 됐으면 하고 사실 바라잖아요. 언젠가는 또 그게 꿈인 사람들도 있고.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보는 게 꼭 임차인뿐만이 아니다라는 걸 좀 깊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 전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세 사기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전세 사고나 전세 사기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단 임차인 분들입니다. 이 임차인 분들은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세 사고를 좀 우리가 방지를 하려면 일단 전세 보증보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이 전세 보증보험 자체가 사실 물건이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이 보증보험을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 전세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뭐가 내가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고 초보인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그걸 갖고 이 보증보험 기간에가 한번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세 보증보험 조금 어렵다라는 통보가 오게 되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아요. 전세 보증보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대규모 사기가 난 거를 제가 좀 봤을 때 임대인이 자산가다 라는 미를 절대적으로 믿고 계약을 하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에 접했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도 오피스텔 같이 한 10층짜리를 전부 다, 이 10층짜리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전부 다 지금 사기를 당한 케이스인데, 이분들 중에 심지어는 계약서도 안 쓴 분이 있어요. 계약서를 왜 안 썼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이 사람이 부동산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이 사람은 뭐 금전적으로 문제될 거 없고, 에이 내가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걸 확인도 했고,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확인 안 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안 쓴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산가다 이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자산가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거는 사실 서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서류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갖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 입주일 다음날에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에 뭐를 연동을 해서 이제 확정일자를 뭐 얼마 기간 안에 자동으로 부여한다, 뭐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저는 참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정일자를 며칠 안에 자동 부여를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준다, 이거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책상 앞에서 이거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차이로도 보증금을 다 날리는데 나중에 며칠 안에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날 당장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전입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확정일자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한 다음 날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다시 열람해 볼 것을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주가 조금 고의적으로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금전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할 때, 그때 우리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계속 얘기하는데 3조 1항 때문에, 그 악법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이제 하루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용자인 것을 확인하고 전세금을 넣고 들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을 하기를 저는 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그날 어떤 접수된 뭔가 근저당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그 을구에 그 근저당권이 바로 접수가 돼 있지는 않지만 등기를 뛸 때 뭔가 표시가 돼 있어요. 뭐 해당 부동산에 뭐 어떠어떠한 사건 등기 접수 중, 뭐 진행 중,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사실 다음날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미 늦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잔금은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다음날 바로 알게 되는 거하고, 이거를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퇴실할 때 돼서 주인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하고는 그 진행 과정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하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한번 다시 열람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때 등기에 뭐 어떤 등기사건 접수 중이라고 위에 떠 있거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좋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한 이 완전 전세는 제가 좀 피하라고 주변 분들께 저는 좀 사실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전세를 놓는 입장이나 전세를 들어가시는 입장에서는 좀 사실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면 한 30% 정도, 전세가의 한 30% 정도는 월세로 돌린 또는 반전세, 이렇게 완전 전세가 아니라 많은 보증금에 일부 월세가 끼어있는 그런 식으로 주인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또는 그런 물건을 좀 찾으시던지, 저는 가능한 완전 전세는 좀 피할 것
이렇게 좀 사실은 권해드려요. 이거 뭐 사실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어쩔 수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 중간중간 보면은 지금처럼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때 들어가신 분은 2년, 3년 지났을 때 나가실 시점이 됐을 때 급락돼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 전세일 경우에는 결국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을 좀 어느 정도 일부 주인이 예치를 해야지만 다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그 통장 잔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는 제도,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요. 또 근본적인 갭 투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임차인 분들은 일단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일단 내가 많이 거래해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확인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전세에서 사기를 칠 때는 처음 진입해본 초보 대리인이 사기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특히 이 대규모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래 건물을 좀 관리한 사람 또는 오래 임차 관리를 한 사람, 전문적으로 계속 건물 관리들을 여러 군데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래서 부동산 중개인들하고 안면이 많이 있고 또는 친분이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대규모 사기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은 좀 많이 거래를 해본 또 친한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류 확인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미비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여기에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계약금하고 잔금은 등기상 명의인에게 반드시 입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죠. 대부분의 위임 케이스에서는 계약은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돈 받는 것까지 대리인한테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신탁부동산. 우리 신탁부동산 이제 다 아시죠? 반드시 신탁 건물을 떼어보고 안에 들어있는 금지사항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중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에서 좀 흔하게 중개사고가 나오는 것들, 등기가 없는 호실, 이런 것들은 우리 좀 피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보증일 경우에 또는 보증금이 극히 적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인분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동의를 하면 무보증이나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동의하에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월세 또는 반전세, 전세 이런 거는 우리 등기가 없는 호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중개를 하면 안 되고 사실 피해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자, 임대인분들은 좀 이런 것들 지켜주셔야 돼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친 사고, 대리인이 먹튀한 그 돈에 대해서도 임대인분들 배상 책임 분명히 나온다고 했었죠. 임대인분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임장에 대리권의 그 권한을 정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본인 소유 건물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간중간 노크에서 임차인분들하고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맡겨만 놓은 상태에서 나는 그냥 보고만 받는다. 저 멀리서 계약서만 그냥 이메일로 받거나 팩스를 받고 내 통장에 이거 그냥 월세만 내가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도한 갭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갭이란 건 정말 내 키에 요만큼의 모자를 써서 나의 덩치를 요만큼 늘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갭 투자고 그게 올바른 투자입니다. 우리 임차인분들, 공인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우리 임대인분들도 각자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일상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이거 빨리 개정돼야 됩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시절에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던 그 오래전에 정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2020년대잖아요. 2020년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온라인이 발전한 이 세대, 이런 시대에도 이 조항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무조건 빨리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갭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나 제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 고의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약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좀 꼭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사법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정말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인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정부의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치 짠 것처럼 시간이 딱 9시 59분, 1시간이 딱 지났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정기 라이브 방송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만 좀 간단하게 우리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조금 받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고 오늘 라이브 방송 좀 끝내도록 할게요. 네, 빌라 사기, 최근 빌라 사기 뉴스 보면서 이제 분당 판교 초록부동산님. 소유자가 문제없이 빠져나가는 데서 이해가 안 간다. 이제 문제없이 빠져나가면 이해가 안 되죠. 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벌어지는 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러 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명의를 빌려준 게 굉장히 여러 건이란 말이죠. 이게 한 채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충분히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사기죄는 일단 중요한 게 고의성을 입증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는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이런 데에 대해서 고의성을 우리가 좀 사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형량을 좀 굉장히 강화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뮤즈님. 네, 빌라 전세값 너무 떨어져서 땅값, 건축비 생각하면 사업성이 제로,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매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봐도 매매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건축업 하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셨죠. 그분들이 이제 올해 지금 활동을 다 거의 전면 지금 스톱하고 계신데, 사실 뭐 건축을 해도 지금은 남는 게 없죠. 아니면 마이너스. 근데 이분들도 결국은 사실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실수만은 없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언제쯤 내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시기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작년에 토지를 사서 계약금을 내셨다가 계약금을 포기하신 분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위너스님, 빌라왕 같은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경매가 실행되고 자기에게 배당까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의 남은 재산에 압류를 걸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배상받지 못한 금액만큼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 채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에 재판을 통해서 압류를 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압류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다시 매각하거나 이렇게 현금화시키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진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면 사실 경매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네, 초록부동산님. 투기냐 투자냐 이거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그런 내부의 상황이나 외부의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버틸 수 없으면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기 자본금을 굉장히 적게 갖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건 버틸 수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비율로 보자면 그래도 최소한 50에서 60% 정도는 자기 자본을 갖고 있고, 많으면 40%, 정말 많이 봐도 50%는 넘지 않게 대출을 이용한다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좀 일부 이용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도 그 정도 수준은 넘지 않게 나머지 자기 비용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그래도 대부분 상황을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는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꼭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만나 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라이브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영상에서 내일 또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내일 영상에서 또 뵙고, 그리고 우리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거는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또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정기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